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첫 공식 해외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총리는 인도네시아에 도착 후 보보르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수출입 금융, 녹색 에너지, 배터리 산업 개발 등에 대한 업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파묘 산업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세계 1위의 파묘 생산국으로 양국은 글로벌 파묘 시장의 84%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파묘 산업은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운동가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은 파묘 산업에 대한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산림 벌채의 이유로 2030년까지 파묘 기반 연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두 정상은 인도네시아의 신규 수도 누산타라 건설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으며 말레이시아 총리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신규 수도 조성과 관련해 11개의 투자 의향서도 전달했습니다. 총리는 신규 수도 개발은 말레이시아 사바주, 사라왁주 등 주변 다른 지역에도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날 미얀마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세안은 2021년 4월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미나옹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군정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33년형을 선고하는 등 평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신규 수도 건설은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론자들은 신규 수도 건설이 1억 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열대우림 지역의 생태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규 수도인 누산타라는 보르네오 섬 동칼리만탄 주에 있으며 항구 도시 발리파판에서 약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2개의 자연보호구역이 인접해 있으며 오랑우탄, 긴코 원숭이 등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종 서식지와도 가깝습니다. 신규 수도 1단계 이전은 2024년 시작되며 전체 수도 건설은 2045년 완료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누산타라 주민이 발리파판 인구의 2배가 넘는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보르네오 중심부의 주택지 개발과 산업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수천 종의 동식물종을 보유한 생물 다양성 지역이며 신규 수도 건설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지역으로 포함된 발리파판만은 습지와 맹그로브 서식지가 있어 환경 파괴는 불가피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최대 환경단체인 인도네시아 환경포럼 와리는 누산타라 개발은 큰 생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신규 수도가 스마트하고 깨끗한 녹색 도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도시 개발을 기존 농장과 이미 사용 중인 다른 토지로 제한하고 산림 벌채를 허용하지 않으며 도시 주변의 녹지를 완충지로 남겨두고 청정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규 수도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건축가 소피아는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변화를 구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산림을 대체하는 대도시가 아닌 현대적 대도시를 탄생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이른바 대적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에 녹아들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에서 핍박받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 185명이 보트를 타고 최근 인도네시아 해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작년 아체주에 상륙한 로힝야족은 2회에 걸쳐 총 229명이었으며 올해에도 목숨을 건 탈출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구조된 로힝야 난민 185명은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민 4명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 중에 있고 나머지 구성원 대부분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또한 미얀마가 아닌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을 지나던 어부들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박해받아 왔습니다.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탄압을 계기로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피난했으며 미얀마를 벗어나지 못한 로힝야족은 2021년 2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이 의존하던 외부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이들 역시 열악한 난민촌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숨지는 사고도 많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벵골만과 미얀마해를 보트로 건넌 이들 가운데 약 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로힝야족입니다. 탈출에 성공했다고 해도 새로운 나라에서의 정착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주변국들이 보트를 탄 난민들의 도움 요청을 무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꺾고 동남아시아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박 감독은 고별 무대에서 우승으로 베트남과 아름답게 헤어질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 9일 베트남은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1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미쓰비시컵 준결승 2차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띠엔닌의 활약을 앞세워 인도네시아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 대회는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경연제 대회이며 2018년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날 승리로 박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또 한 번 정상에 서기까지 한 걸음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경기는 후반 시작과 함께 공세를 편 베트남이 2분 만에 또 한 번 골망을 흔들며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띠엔니는 좌측 측면에서 올라온 코너킥의 방향을 머리로 돌려놓으며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이 경기까지 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베트남의 탄탄한 수비는 이후 경기 막판까지 인도네시아에 이렇다 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내 한 차례도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며 시종고전했고 후반 추가 시간 5분 동안에도 단 한 번의 슈팅도 차지 못하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2차전 경기 뒤 베트남 팀이 오늘 좋은 경기를 했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트남 팀은 미딘 국립경기장이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곳이었다고 패인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기계 자율주행 솔루션 플루바 오토를 출시한 스타트업킨트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트랙터용 플루바 오토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루바 오토는 트랙터, 이항기, 승용관리기와 같은 농기계에 부착한 뒤 모바일 앱을 통해 제어하는 장비로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 개발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기는 농지별 경로 설정과 주행, 설정 구간 내 직진과 회전 등 자율주행 기능을 LTE 통신망을 기반으로 수행합니다. 킨트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농림부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첫 구매 주문 50대를 받았다며 1분기 중 통신 테스트를 끝내고 납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 자율주행 농기계 업체로는 환경 자동 인식에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 중인 대동과 자율작업 트랙터 스마트랙을 공개한 LSM 트론 등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자율주행의 외연 확대로 나타난 모빌리티 기술 영역 확장이 이번 CES 핵심 트렌드의 하나라며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에서 벗어나 바다, 운하, 광산, 농장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섬의 파뮤 정제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량, 친환경 부품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종합상사에서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의 변화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파뮤 정제 사업 진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금 2억 달러는 팜 사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아그파를 통해 진행됩니다. 정제 공장은 올해 4분기 착공 후 2025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며 생산 능력은 연간 50만 톤 규모입니다. 생산된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등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정제 공장 부지로는 칼리만탄 섬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 팜 생산국으로 칼리만탄 섬은 지리적으로 팜 원료 조달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설명했습니다. 파뮤 정제 사업은 팜 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정제 공장을 통해 한 단계 더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파뮤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정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 농장을 개발해 2017년부터 팜 원유를 생산해왔으며 2022년에는 CPO 생산량 18만 톤, 매출 1억 7천만 달러, 영업이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팜 사업 영업이익 8천만 달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에너지 합병전거 등 2022년 전체 영업이익 약 9천억 원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맞추기 위해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올해 말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선물거래 규제 당국의 감시하에 두게 됩니다. 당국 책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에 앞서 암호화 자산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 테라의 통제 없는 추락을 확인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 필요성에 따라 법안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현재 규정과 이슬람법을 재해석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올가미를 풀고 진보적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국가통상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30일 기준 암호화폐 투자자가 1,60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규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부가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는 212조 루피아의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한편 선물거래 규제 당국에 등록된 암호화폐는 총 383개이며 이 중 10개의 화폐가 현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합법이지만 2017년 이후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